143쪽에 보면 생활 속 세상 읽기가 나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범죄자라고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것도 안 했대.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걸 갖다가 이제 부작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 자귀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때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부작위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전에 먼저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교과서 앞부분은 안 봤어요. 뭘 봤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요거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깨뜨린 것은 범죄일까 해서 요쪽 부분은 봤었죠. 이제 민법하고 형법에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의 사례였어요. 요 같은 경우는 민사 책임은 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과실인 경우에. 근데 이제 민사 책임은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남한테 피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하지만 형법에서는 이제 범죄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와 처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고의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만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고, 자, 그럼 범죄란 뭐냐가 지금 여기 나와 있었죠? 지금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최후수단이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범죄라고 한다라고 나왔죠. 네.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잠시만. 네.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범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실질적인 의미의 범죄랑 형식적인 범죄를 구분을 하는데 사회적인 유해성이 있거나 반사회적인 행위, 그걸 갖다가 이제 실질적인 범죄라고 부른다. 라고 나와 있고, 형식적인 범죄는 형법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형벌이 부과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범죄라고 한다. 네. 살인죄랑 관련된 얘기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은 뭐냐면은 요 세 가지예요.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요걸 갖다가 다 떼어야지만 뭐가 되냐면은 형법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건의 해당성.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 그 행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죽였다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사람을 살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어쨌든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위법성을 떼어야 돼요. 자, 우리 위법성은 사라지는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지난 시간에 많이 알아봤었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예들. 자, 여기 쭉 옆에도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쭉 알아봤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임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어요. 지금 책임 능력이 없어서 범죄로 구성이 안 되는 사람들,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 미만인 사람, 형사 미성년자, 그리고 심신상실자, 이게 이제 심신상실자죠. 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책임성 조각 사유. 그런데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심신상실자하고 심신미약자는 달라요. 근데 심신이 미약한 사람, 심신미약자. 자, 심신미약자나 청각계 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모두 있는 농아자들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감경사유예요. 감경사유. 형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건 되지만 범죄가 어쨌든 이들이 한 행위는 범죄로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신상실자가 한 행위는 범죄로 성립이 안 되고 형사 미성년자가 한 행위도 범죄로 성립이 안 되고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가나다는 범죄의 3단계의 성립 요건 중 어느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인가? 자, 갑은부터 한번 보세요. 자, 갑은 집 근처 음식점에서 을의 고양이를 보고 자신이 잠깐 친구에게 부탁받아 돌보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알고 집으로 데려갔다. 법원은 갑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상 성립요건을 따지려면 고의성을 따져야 돼요. 그죠? 여기 봤더니 고의성은 일단 없었네요. 그죠? 자, 일단 범죄가 성립이 일단 안 되죠. 성립 조건에서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까? 한데 아니오가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바로 범죄가 불성립되는 거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요건은 뭐냐?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절도죄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죠. 그래서 갑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죠. 갑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 고양이를 착각해서 데려간 거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병은 길을 가던 중 저절로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사납게 달려와 자신의 허벅지를 물려고 하자 놀란 나머지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 이건 일단 어때요? 개를 걷어차기는 했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위법성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죠? 지금 개를 걷어찬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위법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기다가 위법성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병이 자기를 물려고 하는 개를 걷어차서 개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죠. 따라서 긴급 피난에 해당이 돼요. 개를 걷어찬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석상 점원인 정은 강도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보석상 금고문을 열라고 강요하자 협박에 못 이겨 금고문을 열어주었다. 정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법원은 정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네, 협박, 강요, 협박에 의한 행위예요. 일단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은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아까 여기서 봤죠? 여기에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책임성이 띄질 않죠. 이 금고문을 여는 행위를 한 것은 정의 생명 그리고 또 신체에 대한 강도 협박 때문이고
정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강요된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강요된 행위. 자,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른 사례를 찾아서 발표해 보자.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거든.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해서 여기 들어가면은 다양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교과서 144쪽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래 우리가 이제 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좀 해로운 거.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행동과는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반사회적인 행위.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범죄라고 보통은 보는데 형식적 의미에서의 범죄라는 건 뭐냐? 법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법에 있어야 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형벌이 부과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만 말하는 게 범죄다라고 하는 건 형식적 의미의 범죄예요. 실질적으로는 사회에 좀 해로운 게 이제 범죄인 거야. 반사회적인 행위 자체가. 그런데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형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형벌이 부과되는 것, 그게 범죄다라고 보는 거라는 것. 자, 범죄의 3단계 성립 요건이 있어요. 이거 첫 번째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구성 요건의 해당성. 예를 들어 고의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고의성이 제일 여기서는 주된 판단 기준이 되죠. 그리고 법에 그 내용이 있어야 돼.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누가 그런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성립 요건 해당됨. 그다음에 두 번째 위법성을 띄어야 돼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도 한 거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위법성이 사라지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죠. 첫 번째, 자, 내가 나에게 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거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행위인 경우, 이건 정당방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 막을 방자죠. 자기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다가 막 때리는 거야. 막 무지막지하게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런 경우 어때요? 나도 이렇게 딱 막으면서 그 사람에게 뭐 되게 뭐 이렇게 샥 스크래치를 쫙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지. 눈 밑으로부터 쫙. 그런 경우 이제 이거는 정당방위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랑 이 행위를 갖다 하기까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갖다 밝히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제 방위한 경우, 막은 경우. 너무 부당하게 또 막 하는 거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아요. 과잉 행동으로 봐요. 그런 경우에는. 자, 긴급피난. 이거는 전에 우리가 민법할 때도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어떤 자기한테 큰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다가 뭐 손괴했다거나 그런 게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도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교과서 144쪽 우리 범죄 3단계 성립 요건에서도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웃집개가 막 사납게 달려와서 내 허벅지를 물려고 하자 놀란 나머지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도 있고 다른 집으로 뭐 이렇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런 게 이제 긴급피난에 해당이 되죠. 우리 이거 사실 다 했으니까 그죠.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긴급피난. 그 다음에 자구행위. 자구라는 것은 뭐 어때요? 스스로 자자, 구할 구자예요. 국가의 어떤 구제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야. 국가에다가 뭐 신고를 하고선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일을 벌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나중이든 지금이든. 자, 그래서 국가의 구제를 갖다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구행위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자,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기네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타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자전거를 갖고 온 거야. 언제든지 타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네. 그게 이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정당 행위예요. 정당 방위랑은 다르죠? 정당 방위는 막는 거고, 정당 행위는 뭐냐? 법에 따른 행위다. 업무로 인한 행위다. 기타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는 정당 행위로 보죠.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그런 것도 이제 자기 일이잖아. 업무로 인한 행위죠. 남을 갖다가 막 남의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한 거잖아. 하지만 그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 본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위법성 조각 사유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성 조각 사유가 나와요. 책임 조각 사유.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도 나오지만 14세 미만인 자,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책임성을 따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는 여기 14세 미만, 그는 이제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14세.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심신장애인 사람 있죠? 심신상실자. 우리가 보통 심신상실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심신장애, 심신상실자.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네. 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또는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 행동에 대해서. 자, 하지만 요거랑은 구별하라고 했었죠. 심신미약하고 심신상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심신상실은 책임이 사라지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심신미약, 심신미약자 이렇게 표현하죠.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범죄가 아예 책임을 띠지 않는 그런 범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줄여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부터는 아직 우리가 안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사형이다, 징역이다, 금고다, 구류다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형벌은 일단은 지금 쭉 보자. 간단하게 보세요. 자, 봤더니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있어요. 아주 가장 큰 거죠. 우리나라 그 법의 형벌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사형이죠. 생명을 빼앗는 거야. 그죠?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니까. 그죠? 자유형. 그러니까 생명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고, 자유형은 자유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명예형이야. 명예형. 자, 명예형은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자격, 그런 것들을 정지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일정한 기간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벌이다. 그래서 자격 상실이 있고 자격 정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을 빼앗는 게 있어요. 재산을 빼앗는 형벌. 이게 바로 해당되는 게 벌금, 과료, 몰수. 과태료랑은 달라요. 과태료는 이제 행정적 처분인 거고, 과료는 이제 형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과태료라는 말을 여기서 넣으면 안 돼요. 우린 지금 과태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행정적인 처분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보면 보완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형벌은 국가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하는 제재인 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완처분. 자, 범죄자를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재사회화를 시킬 필요도 있어요. 다시 사회화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자,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안적인 제재 수단이다. 그래서 보완 처분도
범죄자에게 불리한 처우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법률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야겠죠? 자, 이거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집행유예라는 거는 유예라는 게 뭐예요? 조금 늦춘다는 거야. 집행을 조금 늦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 징역이라는 건 이제 가둔다는 거잖아. 징역 1년, 집행유예 뭐 2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징역 나오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쪽에 설명 더 해야겠다, 얘들아. 여기 징역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징역하고 여기 그다음에 금고, 구류. 뭐 금고라고 해서 너희들 무슨 어디 뭐 돈 숨겨놓고 비밀번호 잠겨져 있는 그 금고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둬두는 거야. 자, 징역, 금고, 구류가 나오죠. 이런 거는 사람을 가두어두는 거기 때문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자유를 갖다가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징역은 보통 이제 일을 시키는 거야. 일정한 노역이라든가 부역을 갖다가 부과시키는 게 이제 징역인 거고, 일을 시키는 것. 금고는 조금 길게 가두는 거고, 구류 같은 경우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짧은 기간 가둬두는 거야. 금고는 조금 더 긴 기간이고, 징역은 당연히 더 긴 기간이면서 일까지 시키는 것.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짧은 기간 가두는 거는 구류야, 구류. 금고는 30일 이상인 경우죠. 징역은 어때요? 보통 이제 노역, 일을 시키는 거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명예형이 있어요. 네. 자, 명예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자격상실, 자격정지. 자,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여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범죄자가 집행유예,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 뭐 징역이라든가 금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늦추는 거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나 가석방 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제 집행유예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갖다가 안 하는 거죠. 2년 동안 한번 두고 지켜보겠어 하는 거야, 그지? 여기 5번에 들어갈 말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보호 관찰이에요. 다시 범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이건 선고, 뭐뭐뭐로 선고합니다. 이걸 갖다 좀 늦추는 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나 가석방 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 방지하는 것. 이제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관찰이다. 자, 치료 감호가 나오죠. 자, 이게 지금 교과서 146쪽에 나와요. 그래서 보호관찰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 감호. 자, 치료 감호라고 하는 것은 감은 이제 볼 감자야. 볼 감자. 보다. 볼 감자고 호는 돕는다는 의미의 도울 호자예요. 그래서 감독하고 보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심신장애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다가 치료 감호시설에서 약간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치료 감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이 있죠. 자, 이거는 지금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교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교과서 146쪽 여덟 번째 줄. 형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치료 감호를 우선 집행한다. 형벌이 부과됐는데 이 사람이
심신장애나 특정 약물 중독이라는 병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 감호를 먼저 하는 거예요. 형보다 먼저 집행하는 그러한 제도. 자, 이 치료 감호 기간도 그래도 형벌 기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지른 사람,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 치료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거죠. 어쨌든 그들을 재사회화 시키기 위한 형벌 수단인 거예요. 자,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이 보완처분 있죠, 보완처분. 이 보완처분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방법이에요, 재사회화. 재사회화를 시키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대안적인 제재 수단이 되는 거예요, 대안적인 제재 수단이 되는 거. 그러니까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보충하거나 약간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죄 원인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보안 처분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강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봉사 명령이 나와요. 자, 요거는 유죄가 인정된 사람한테다가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교도소에다가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돈은 안 받고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회봉사 명령이에요. 자, 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 중독성 범죄자 등에게 범죄성 개선을 위한 진단, 그 다음에 상담, 상단이 아니라 상담이에요, 상담,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네. 자, 네, 일단은 그 미래, 이거는 있잖아. 과거보다는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 146쪽 밑에서 6번째 줄.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성격의 제재다. 보안 처분은. 지금 우리가 여지껏 했던 이런 것들이죠. 보호관찰, 여기 보호관처분, 보호관찰,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미래에 또 얘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예방적인 성격을 띈다. 그래서 과거 이 사람이 했던 범죄 행위에 부과하는 제재인 형벌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보안 처분도 범죄자에게는 되게 불리한 처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형벌하고 보완처분. 형벌은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고, 보완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를 해보자.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각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어때요? 그렇죠? 각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니은번.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할 때는 각 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각 법원이 정한? 이미 형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형벌 선고할 때는 각각의 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법 참고하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될까? 네.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1번.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미리 해놔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죠? 2번. 이것은
형법에 행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 형법에 행위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뭘까요? 구성 요건 해당성이지, 그죠? 구성 요건 해당성, 우리 책임성, 책임, 위법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었잖아. 그 중에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란 설명이에요, 그죠? 고의로 했다거나 형법에 형벌이라고 규정돼 있다거나, 범죄라고 규정돼 있다거나. 자, 이런 행위가 형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나왔고, 3번. 자, 이것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요건이래요. 위법성이겠죠, 위법성. 자, 4번. 자, 이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다. 네, 뭐예요?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 범죄의 그 성립 요건 3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나와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 했었고, 책임 조각 사유 했었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법률에 형법에 이제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고의로 한 것이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X예요, O예요? 혼자 하니까 한번 해봐. X야, O야? 그렇죠. O지, O. 유리한 해석은 허용되죠, 그죠? X죠, X.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에게 유리한 해석의 경우 행위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허용된다. 자, 2번.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어때요? 맞죠? 잘 해놨죠, 아주? 3번. 보호관찰,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보안 처분은 범죄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네,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은 법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도 범죄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아닌 게 아니라 범죄자에게 불리한 처우예요. 그죠? 여기 범죄자에겐 아님으로가 아니라 처우임으로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되겠죠. 자, 3번.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교칙 중의 일부이다.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학교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네. 제1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포상 규정을 정한다. 제26조 징계.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이렇게 할 때 각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교내봉사라든가 사회봉사하고 특별교육 이수를 할 때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진술 나와서 직접 오셔서 진술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의견서를 갖다가 진술서 그걸 쓰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그걸 이제 반영을 해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오실 때가 많긴 하지. 1번. 법률의 명확성 관점에서 포항조항과 징계조항을 평가해보자. 네, 여기 보니까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이걸 규정하기가 되게 모호하죠. 모범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어떤 공로가 있는지, 규정하기 약간 이제 모호해요, 모호. 그죠? 명확성의 관점에서. 징계 부분은 또 어떨까?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어때요? 이 규정만으로는 교육상 필요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또 어렵죠.
2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제시를 해보자. 그래서 포상 기준으로 해서 뭐 봉사 시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거나 포상할 때 타입 모범이 된다라고 할 때 뭐 봉사 시간 기준으로 한다거나 또는 뭐 출결 또는 학생의 임원 활동 그런 상황 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징계 기준으로는 이제 무단 결석,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죠. 또는 결과, 미인정 결과, 교내 폭력, 절도 이런 상황 등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어느 고등학교 규칙으로 이렇게 예를 든 거고 실제 우리 학교에서도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